국민 라디오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제3부 진행을 맡은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40.1%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 8,551명 중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의 비율입니다. 3,433명이 전과자였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 10%였던 것이 2010년에 12%, 그리고 이번에 40%로 훌쩍 오른 것입니다. 물론 이번 선거부터 전과 기준이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엄격해지면서 잡범까지 대거 공개된 그런 탓이기도 합니다.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같은 대의를 위해 활동하다가 얻은 전과는 그렇다 치고 음주, 무면허 운전, 심지어 사기, 절도 폭력, 상해나 마약, 매춘, 또 분묘 도굴 같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보까지 있었습니다. 정당에서 좋은 후보만 고르겠다고 했지만 결국 함량 미달의 피선거권자는 검증의 체를 통과해서 여러분의 투표용지에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걸을 사람은 걸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집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보물을 PDF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결국 우리나라 풀뿌리 정치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팟빵 게시판에 남기고 싶은 의견이나 정보를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진행하는 도중에 틈틈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제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혜윤 PD가 6.4 지방선거 투표율 그리고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6.4 지방선거 7시 집계된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2.7%로 12만 1,800여 명의 투표자 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 11.49%를 더하면 현재 투표율은 14.19% 보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2.4%의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4.4%로 가장 높은 투표율 보이고 있으며 그 뒤로 제주도 4.1%, 세종시 3.7%, 충청북도, 충청남도 3.6%의 투표율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투표율은 직전인 2010년 6.2 지방선거보다 5%포인트 상승한 6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자극한 데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박빙을 보여 여야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2030 세대와 50대 이상 세대 간의 표대결이 주목됩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최대 8곳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초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전, 세종, 충북 등 충청권, 부산과 강원 지역이 접전지입니다. 게다가 광주는 야당과 야당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지금까지의 선거 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는 6.4 지방선거를 불과 하루 앞둔 어제 KBS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모의 출구조사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표심 왜곡 등 불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앞다퉈 KBS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유출 사고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결과라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날선 공방 속에 각각 지지층 결집을 유도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출구조사 결과에 사전투표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에서 31일 실시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11.49%였습니다. 현행법상 출구조사는 투표 당일에만 가능해 사전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박빙의 승부에선 결과를 뒤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8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 실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17일 진도체육관에서 5살 권모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온라인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김환영 한국방송 사장의 보도 개입 및 청와대 외압설을 폭로한 가운데 또 다른 한국방송 부장급 간부가 김 사장이 시사 프로그램 제작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방송 장현주 기획제작부장은 어젯밤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김 사장의 심야토론 토론 주제 및 출연자 개입, 청와대를 위한 진품명품 진행자 교체 개입, 추정 60분 서울시 공무원 무죄 판결의 전말편 행정소송 무산 책임 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방송기자협회는 김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청와대의 보도 외압 의혹을 폭로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출석해 김환영 사장과 대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 역시 국정조사 출석 의향을 밝혀 두 사람이 국회에서 진실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선거일인 오늘은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과 경남에 최고 60mm, 영동과 호남, 충남 서해안과 경북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상 간추린 뉴스 최혜윤이었습니다. 네, 오늘 투개표 특별방송 관계로 뉴스바가 쉽니다. 대신에 조간 브리핑을 김용민 PD로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조간신문이 다룬 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한겨레 사설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 레임덕 위기론의 허구성, 이런 제목입니다. 예. 육사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중점적으로 내세운 것이 이른바 레임덕 위기론입니다. 이게 막판, 특히 어제 맹위를 떨쳤던 새누리당의 호소 논리입니다. 이게 우리를 찍어달라, 이런 호소의 논리입니다. 새누리당이 선거에서 패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급격한 권력 누수 현상이 빚어져서 국정마비 사태가 올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주시는 차원에서 새누리당에게 지지해 주십사,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과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 레임덕이 올 수 있을까? 한겨레는 아무리 봐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예.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결코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는 법이 없었죠. 지역, 이념, 계층, 세대별로 강고하게 포진한 지지층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권에게 대통령을 무시하고 조기 대선 행보에 나설 만한 미래 권력이 존재하는지도 의문이다. 한겨레가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예. 사실은 차기 주자가 있으면 그 주자에게 힘이 쏠리게 되고 따라서 현 대통령의 힘은 빠지게 돼 있죠. 근데 새누리당에게 그런 미래 권력이 있느냐? 한겨레가 묻고 있는 겁니다. 한겨레는 그러면서 혹시 여권이 말하는 레임덕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앞에서 장관들이 고개로 못 드는
고개도 못 드는 상황에 변화를 의미한다던가 여당을 청와대 수족으로 부리는 이런 상황이 종전보다 다소 수고를 들여야 하는 것이라면은 과거에는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여당이 꼼짝 못했는데 예. 이 지방선거에서 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기가 닥치면은 앞으로 청와대가 여당에게 뭔가 하명을 할 때 수고를 들여야 한다는 거죠.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절차 따지고 그리고 또 공손해야 하고 그리고 사리에 맞는 그런 요청만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겨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과도하게 차고 넘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에서 배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배수. 물을 좀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반민주주의적 공안 통치의 약화, 검찰 같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과도한 통제가 조금 무뎌진다는 뜻에서 권력 장악력 약화는 그런 의미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자극과 경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레임덕과는 무관하다는 거지요.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심판이 곧바로 대통령의 레임덕과 동의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방선거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게 한겨레 논지인데요. 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승리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사면조처로 여길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런 결과를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전폭적 지지로 해석해서 더욱 자만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것은 야당의 불행 정도를 떠나서 여권과 대통령의 불행, 나아가서 이 나라의 불행이다. 지금은 권력의 누수보다 오히려 권력의 횡포를 더 걱정해야 할 때다. 이렇게 해서 사설이 마무리됩니다. 예. 이 권력이라는 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죠. 예. 자, 그런데 지금 견제와 균형이 없는 가운데 대한민국 코가 이렇게 1년 6개월 달려왔죠. 예. 대통령 레임덕 위기론의 허구석이라는 칼럼 사설 제목이군요. 예. 예. 저는 레임 덕으로 읽어서 좀 그렇습니다. 예. 덕입니다. 덕은 또 영어로 올인데 말이죠. 예. 조선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이 사전 일면 사진부터가 아주 악의적입니다. 정몽준 후보는 완전히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숙이고 있는 상태고 박원순 서울시장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역시도 어제 빗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시민들에게 큰절을 올렸거든요. 예. 근데 사진은 꿇을지 말지 좀 엉거주춤한 자세입니다. 마치 예. 이 출발선에 서 있는 육상 선수 같은 모양새입니다. 예. 또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무릎을 꿇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좀 비춰지고요. 그렇습니다. 정몽준은 완전히 큰 절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에 박원순 후보는 엉거주춤, 억지로 그것도 절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걸 일면 대문 사진으로 걸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말이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박빙 선거 시도 10곳 예측 불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와 각 당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승패를 가늠하기 힘든 접전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시도지사의 경우 새누리당이 울산과 경남, 경북, 제주 4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과 전북, 전남 등 3곳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을 뿐 인천, 경기, 강원을 비롯해서 대전, 충북, 충남, 세종 등 충청권에서 여야 후보 사이에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여야의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 대구, 광주에서도 여야 또는 무소속 후보 사이에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혼전이 펼쳐지고 있다. 시도지사 17곳 가운데 10곳에서 살얼음 승부가 펼쳐짐에 따라서 여야 어느 쪽도 막판까지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곳으로 대구가 포함됐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예, 조선일보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죠. 조선일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곧 소개해드릴 그런 예. 한국일보 기사,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대구를 혼전 박빙승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 전망 역시 어떤 변수가 지금 선거에 도사리고 있느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경향신문 사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층의 향배, 이게 경향신문의 주안점인데요. 예. 이번 선거는 부동층이 유난히 많은 편이지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1에서 10%대였는데 이번은 16.7에서 21.8%였다는 겁니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는 거지요. 부동층에는 물론 실제 표심을 정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정하고도 밝히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는데, 정하고도 밝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투표함을 열었을 때 그간의 여론조사 흐름이 빗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실제 표심을 정하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 투표를 안 할 공산도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승부에는 별 여파를 미치지 못한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은 표심을 정하고도 밝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지 적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묶여서 부동층 이렇게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층의 실체를 두고는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여당 지지층이 숨었다는 분석과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체로 야권 성향이라는 분석이 엇갈립니다. 결국 숨은 표의 향방이 접전지 승패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경향신문이 꼽은 2대 변수 가운데 첫 번째 변수고요. 예. 두 번째 변수는 바로 40대 투표율입니다. 40대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유권자 가운데 21.7%로 가장 많습니다. 야권 성향이 높은 2030 세대와 여권 성향이 높은 50대 이상 유권자 사이에 낀 세대인데, 캐스팅 보트를 준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44.1, 문재인 55.6 이런 지지율을 보여서 야당 쪽에 살짝 기운 그런 양태였는데, 예. 자, 이번 세월호 참사 이 과정에서 앵그리맘의 출현, 이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그리맘이 얼마만큼 정부에 대한 불만족 정서를 표출하게 될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특히 앵그리맘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 아니겠습니까? 예. 40대 여성들은 비교적 여당 쪽에 기운 투표를 하는 경우가 전통적으로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앵그리맘의 현재 실체를 보게 되면은 여당 지지하다가 야당 지지하는 그런 양상이 뚜렷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앵그리맘이 투표를 안 한다, 그러면은 여당에게는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한 표의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야당을 지지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표가 되겠죠. 그런 양상으로 앵그리맘의 그런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옮겨간 입장에서는 그렇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40대 앵그리맘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40대 앵그리맘 대 60대 숨은 보수표, 이겁니다. 예전에는 그 투표율이 높으면은 야당이 유리하다는 도식이 성립됐지만 지난 대선 때 그 도식이 깨졌죠. 예.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지금처럼 세대 간 정치 성향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전체 투표율, 이거보다는 세대별 투표율이 중요하다. 만약 예전 선거 때와 같은 세대별 투표율로 이렇게 본다면은 새누리당이 최소 3에서 4%포인트 정도 이득을 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접전 지역에서 판세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수치면 3, 4% 충분하지요. 자, 그런데 이 40대 여성층을 일컫는 이른바 앵그리맘 현상이 투표로 이어질지,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앵그리맘이 세대 간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40대에서 정권 심판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에서 40대 여성의 투표율이 8.55%로 다른 연령대 여성들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40대 주부층은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를 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40대 여성들 중에 물론 캐리어 워먼 많이 계시죠. 직장인 여성들도 많지만은 이 주부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이 그 통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로 사전 투표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오늘 투표장에 더 많이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당과 야당 지금 부동층 또 이 40대의 향배를 놓고 엇갈리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초접전 양상에서 이 두 가지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 저로서도 이거 뭐 어떻게 판단하기 전망하기 참 어려운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중앙일보 3면에 관련 기사가 있었고요. 자, 앞서서 저 대구도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일보 오늘 3면 각 당의 판세 전망을 종합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야의 승패 계산법.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뭐 대통령 선거처럼 딱 한 선거구여서 승패가 확연히 갈리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3,000개가 넘는 지역에서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엇이 승리고 무엇이 패배인가 그 기준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는 각기 승패 계산법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수도권 두 곳과 부산을 내주면 그야말로 참패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으로서는 수도권에서 두 2승을 챙기지 못할 경우 이거는 뭐 패배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수문표와 부동층의 최종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확실히 우세를 점치는 곳은 각각 4곳뿐이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부산에서 새정치연합은 광주에서 각각 무소속 돌풍에 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 한국일보 기사는요. 여야의 텃밭이 흔들린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구시장 선거 결과는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정치적 결절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무소속이 아니라 정통 야당의 맥을 잇는 새정치연합 김부겸 후보가 친박계의 성지로 여기는 이곳에서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를 턱 밑까지 추격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대구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런 분석입니다. 예. 그 뒤집힐 가능성이 아주 적지는 않다라는 그 시각 아니겠습니까? 한국일보의 시각이요. 예. 자, 오늘 그 결과가 더욱더 주목이 되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을 또 보겠습니다. 여야 지도부와 차기 대선 주자 이런 제목인데 육사지방선거는 여야 지도부와 차기 대선 주자들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선거는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리는 전국 선거지요.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 윤곽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이 사람의 그 운명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당선될 경우 여권의 대표 주자로 도약하게 되고요. 실패할 경우 주자군에서 멀어지는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당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결과라면은 책임론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예.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는 지사직에 오르면서 새로운 새누리당의 자산으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승리하게 된다. 그렇다면은 안철수 현상을 대신할 수 있는 새정치의 아이콘으로 이 두 사람이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당선됐을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선두에 서 있죠.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데요. 재선 서울시장이 된다면 차기 경쟁 구도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후보가 이미 안철수 현 공동대표를 따돌린 그런 양상입니다. 아울러 안희정 충남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면은 단숨에 유망주로 부상하게 되겠죠. 캐스팅 보트 지역을 기반으로 둔 점 이것도 든든합니다. 자, 그러면서 경향신문 기사는요. 대구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육사 지방선거 최대 수혜자라는 점은 그야말로 맡아놓은 당상이다. 당선될 경우 전국은 파란에 휩쓸리고 그 한복판에서 김부겸 후보는 일약 차기 대선 주자 앞자리에 앉게 된다. 그러면서 매트릭스 박광규 여론분석센터 소장이 말을 인용했는데요.
김부겸 후보 당선은 지역 독점 구도의 붕괴를 뜻한다. 유권자 혁명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의미를 뒀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모든 건 당선을 전제로 한 당선을 겁니다. 전제로 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 안 될 곳에 나가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격차로 여당 후보를 위협했다면은 그 자체도 낙선이라도 정치적 자산을 안게 되겠죠. 예, 근소한 격차로요.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공동대표 만약에 광주시장에서 이게 일을 그르칠 경우, 윤장현 후보가 질 경우, 예. 이건 뭐 어마어마한 또 정치적 후폭풍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 후폭풍에 휘말리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우열이 확연히 갈렸다. 여야의 공통된 그 평가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교육감, 이게 또 다른 관심거리로 부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고승덕 후보의 친딸이 아버지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라면서 페이스북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해서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 판세가 막판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는데요. 자, 이 변수가 고승덕 후보와 보수층의 지지를 나눠 가졌던 이번 변수가 고승덕 후보와 함께 보수층의 지지를 나눠 가졌던 문용린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아들의 추천글로 고승덕 후보와 대조적인 이미지를 쌓은 조희연 후보에게 득이 될지, 이거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한국일보 6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새 후보의 득표 차이가 10%포인트 이내로 접전을 보일 수도 있다라면서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정도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혼전을 예상했는데, 윤희용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의 말이 있네요. 보수색이 뚜렷한 문용린 후보와는 다르게 고승덕 후보는 30, 40대 젊은 층에게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악재로 떨어져 나갈 고승덕 후보의 지지율이 진보 후보인 조희연 후보에게 상당 부분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 직전까지 문용린 후보와 조희연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했던 문용린 후보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7명의 후보가 뛰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 지금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이재정 후보가 사전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태지요. 서울과 이 경기도의 교육감 선거, 이것도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중대한 방향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한국일보의 분석이었고요. 예.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 문용린 후보 쪽에 이런 파행적 관권 선거, 이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게 도대체 가늠하기 힘듭니다. 문용린 교육감, 현 교육감이죠. 후보기도 하면서 문용린 교육감의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이 관권 선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평등교육을 위한 학부모 모임은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서울시 교육청 현직 대변인이 문용린 교육감 선거운동에 참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이 장명수 씨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용린 교육감을 지지하는 내용의 코멘트와 인터넷 기사, 다음 아고라 글을 수차례에 걸쳐서 시교육청 일반직 4급 공무원에게 보내왔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글에는 장명수 대변인이 고승덕 후보가 조광장 목사의 세월호 관련 망언으로 구설에 오른 한기총 모임에 참석해서 전교조 발언을 했다는 기사에다가 꼼수의 천재, 딱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붙인 것도 들어있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장명수 대변인은 몇몇 지인에게 카톡방에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사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말이죠. 이런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건지는 의문입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냈다는데, 네. 몇 사람에게나 보냈는지 이거 선관이나 검찰이 수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수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은 또 게다가 지난달 27일 문용린 후보의 강남역 유세에 교장, 장학사들을 동원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튿날 문용린 후보가 미동초등학교를 방문할 당시 교장이 직접 학생 110명과 학부모 40명에게 전화를 돌려서 자리를 마련한 것, 이걸로 해서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지역 교육단체 22개가 모인 서울교육단체 협의회는 시교육청에 관권선거 의혹을 낳고 있는 문용린 후보에 대해서 또 시교육청 관계자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서울시 선관위가 문용린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 건 때문이 아닙니다. 교육감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문용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서 이 선거에 변수가 될지 주목되는데요.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 주체군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이겁니다. 뭐가 문제냐? 문용린 후보가 선거 공보 등에다가 보수 단일 후보라고 표기함으로써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보수 단일 후보 무슨 이건 뭐 인증을 받거나 혹은 뭐 자격증을 따서 붙일 수 있는 명칭도 아니고요. 임의적인 명칭이긴 하지만 예. 고승덕 후보가 문제 삼다 보니 서울시 선관위가 따져봤고 결국 이것이 허위사실 공표의 다름 아니다라고 서울시 선관위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고승덕 후보가 지난달 30일 복수에 여러 명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 1인이 단일 후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문용린 후보와 조희연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었는데요. 선관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 행위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근데 민주진보 단일 후보 이거는 사실은 또 다른 후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희연 후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문용린 후보는 보수 교육감을 자처하는 그 고승덕 후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단일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 고승덕 후보 딸의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서 지금 고승덕 문용린 양측의 감정 싸움이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서울시 선관위가 문용린 후보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앞으로의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자, 출구조사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 출구조사 오늘 저녁 6시에 발표가 되겠죠. 근데 과연 사전 투표율 11.49% 아닙니까? 이거 어떡하죠? 이게 11.49%지만 전체 투표율로 본다면 이보다 훨씬 비중이 높게 차지하겠죠. 근데 투표율이 100%가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사전 투표율 이 정도 높은데요, 말이죠. 예. 이게 출구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걸 배제하고 이제 오늘 이루어진 투표에 대해서만 출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출구조사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질까 예.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방송 3사는 출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당일 투표자 또 사전 투표 인원에 대한 유권자 분석 각종 여론조사를 대입한 이른바 보정이라고 하죠. 보정한 결과치를 최종 출구조사 결과라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는데 그러나 최종 투표율이 60%라고 가정했을 때 전체 표본 가운데 6분의 1이 출구조사에서 잡히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사전투표 이후에 그 고승덕 후보 파문도 있었고요. 예. 선거 변수라 할 수 있는 그런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졌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사전투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환호한다든지 멘붕에 빠진다든지 이거는 좀 섣부른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은 오늘 개표 상황을 밤늦게까지 좀 지켜봐야 예. 당락을 알 수 있겠다. 이런 예. 얘기군요. 자, 한국일보 신문 기사 하나만 더 소개하고 제가 물러가겠습니다. 2007년, 2008년 검찰의 삼성특별수사본부와 삼성특검의 조사 내용 가운데서 김용철 변호사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삼성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일보가 보도했었죠. 황교안 장관도 삼성 떡값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었는데요. 예.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이요. 황교안 장관이 진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진술 조서를 공개하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일보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 조서 열람 또 등사를 허락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자, 하지만 검찰이 삼성특검의 관련 조사가 없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는 그런 주체 아니겠습니까? 자, 법원에 따르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송영복 판사가 검찰은 김용철 변호사의 검찰에 대한 로비 진술 조서 가운데 김용철 변호사와 황교안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을 빼고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 조서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예. 뭔가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향후에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떡값 자기는 받은 바 없다 이렇게 황교안 장관은 주장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준 거 맞다 지금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한국일보가 관련 보도를 했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장관이 한국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국민 라디오 지방선거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듣고 계십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지금 제 3부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예. 오늘 조간 브리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여권이 내세우는 주요 선거 이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조선일보 3면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빼면 없는 여. 예. 여당은 박근혜 빼면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세월호밖에 없는 야. 뭐 비교적 균형 감각을 살렸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예, 사진도 함께 배치를 했고요. 예, 어떤 선택을 할지는 결국 유권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게시판에 올라온 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투표 마쳤다는 그런 인증의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고요. 한 분이 이런 좀 우려를 좀 방송에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당부를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출근 전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투표용지가 7장입니다. 7장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투표용지 한 장에 기표를 여러 개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투표용지 하나마다 기표는 하나씩 해서 모두 7번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2번 저희 선거구 같은 경우에 2번 나눠서 기표를 하더라고요. 3장, 4장 이렇게 나눠서 기표소에 2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뭐 안내를 받고 계시겠지만 투표용지 한 장마다 한 번씩 기표를 하시는 거 그래야 무효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투표소 앞에 게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중도의 후보직을 사퇴한 그 내용이 좀 게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할 경우에는 이제 무효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사전에 제작되어 있어서 투표용지에는 그 부분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의 입구에 보통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그 선거구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후보가 누구인지 잘 확인을 하시고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하게 되면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잘 챙겨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전투표 이 출구조사 배제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늘 출구조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이런 조간 브리핑 김용민 PD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도 그런 좀 우려를 해주시는군요. 그냥 이응이응이라고 닉네임 다신 분인데 사전투표 때문에 출구조사가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전투표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도 있고, 예, 이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예, 그런 걱정을 하시는 모양인데,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전투표제가 이제 전국 동시선거, 예, 처음으로 적용이 된 겁니다. 지난 5월 30일하고 31일 이틀간 실시가 됐고요.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한 11.49%의 비교적 높은 그런 사전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예. 예, 게시판에 여러분들 의견이나
또 투표 과정에서 뭐 불법이 확인된다거나 이런 정보 또 제보에 있으면 올려주시면 가급적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게시판에 의견 올려주시면 방송 중간중간에 많이 가급적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국민라디오 통신원 연결해서 투표소 현지 표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강원도 원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단영 통신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원주시 계운동 제2투표소에 나와 있는 강단영 통신원입니다. 예. 원주 사십니까? 네. 예. 그 투표장 분위기가 좀 어떤지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투표장 분위기는 매우 조용하고요. 예. 평안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젊은 층이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투표자들 반응은 평상시와 같고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이슈에는 큰 영향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날씨는 괜찮습니까? 네, 지금 날씨가 매우 화창하거든요. 구름이 조금 끼었고요. 예. 저도 아침 일찍 투표를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좀 줄 서 있는 뭐 지역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곳 투표소는 뭐 줄을 서 있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까 아직? 네, 줄을 서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저도 방금 투표를 마쳤습니다만 예. 아주 조용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예. 그곳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누구입니까? 네, 여기에 지금 광역단체장으로는요, 지금 현 지사인 새정치연합의 최문순 현 지사와 최흥집 새누리당 후보가 같이 출마했거든요. 근데 5월 30일 강원도 지역 여론조사를 보면은 5월 30일이요? 네. 예, 5월 3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5월 29일 이전, 선거법상으로 투표일 6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만 공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5월 3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오늘 다음 포털에서 이걸 봤거든요. 예. 다음 5월 30일에 아마, 예. 김용민입니다. 5월 전에 30일에 보도가 된 거. 예, 그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5월 30일에 인용 보도를 할 수는 있지만, 5월 30일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면 법에 걸립니다. 예.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새정치연합의 최문순 현 지사하고 최흥집 새누리당 후보가 예.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최문순 현 지사가 조금 앞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새정치연합의 원창목 후보와 새누리당 원경목 후보가 나왔습니다. 예. 네, 여론조사를 보면 서로 접전 초박빙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과를 마지막까지 지켜보아야지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체적으로 많은 언론 보도들도 강원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뭐 예측 불허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공교롭게도 두 후보가 또 최씨성을 가졌고 네. 이 강원도 같은 경우 좀 지역적으로 이런 좀 투표 성향이 좀 갈리지 않습니까? 영동, 영서 이렇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투표 성향이 전에는 많이 갈렸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여기 원주 지역은 야당 성향이 조금 강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 느끼는 걸로는 어느 쪽이 좀 강하다, 어느 쪽 색깔이 있다 이런 식으로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초접전이고 초박빙이라서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분은 영동 쪽에 지역 기반을 좀 두고 있고요. 한 분은 또 영서 쪽에 지역 기반을 두고 있는데, 뭐, 대체적인 분석이 결국 원주가 좀 유권자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 원주의 시민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 이런 얘기 하던데, 맞는 분석입니까? 네,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원주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요. 예. 여기가 서울의 종로 1번지처럼 여기서 저희 원주 지역이 캐스팅 보트를
것 같습니다. 예. 한마디로 원주에서 좀 더 많은 득표를 하는 후보가 결국 강원도지사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네. 계시는군요. 네네. 예. 지금 시각이 이제 9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투표율은 현재 좀 어떻습니까? 투표율은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을 보면 2.7%로 나오고요. 예. 강원도가 지금 4%로 나오거든요.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투표율은. 예. 아까 좀 여느 선거 때와 달리 젊은 층이 좀 많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현재도 좀 그 투표하러 오는 분들 보면은 젊은 유권자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까? 네네. 예. 예전에는 저희가 가서 보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길게 줄도 서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특히 젊은 층에 계신 분들 그리고 40, 50대 분들이 많이 보이시거든요. 예. 네. 젊은 층이 많이 보여요. 예. 투표소에는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십니까? 우리 강단영 조합원께서는? 투표소에는 저는 지금 끝났기 때문에 일단 예. 집으로 돌아가고요. 김용민 국장님께서 12시 40분 이후에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좀 수고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원주 투표소에서 현장 분위기를 강단영 조합원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주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호 조합원께서 통신원으로 대기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나가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여기는 광주 광산구 월곡 이동 제4 투표소입니다. 예, 광주 광산구요. 예. 네. 광주도 사전 투표율은 꽤 높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이 이제 본격적으로 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3시간째를 향해 가고 있는데 투표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전에 6시 반, 7시경까지 비가 좀 뿌렸는데 현재는 그 날씨는 이제 해가 지금 뜨고 있고요. 현재 투표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밀지 않고 투표는 하고 계십니다. 예. 비가 내리다 날씨가 좀 개인 상태군요. 네, 이제 비는 다 멎은 것 같습니다. 예. 광주 선거가 또 여론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네. 새정치민주연합 그 전략공천된 윤장현 후보 대 현 시장이 이제 무소속으로 지금 당을 탈당을 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네. 이런 이슈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정도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존 5월 27일하고 28일에 예. 한겨레하고 리서치 플러스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장현 후보가 34.4%, 강훈태 후보가 33.3%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고요. 부동층은 25.4% 정도의 기록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조사가 5월 27일에 광주 지역 7개 언론사하고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훈태 후보가 36.7%, 윤장현 후보가 25.4%, 그다음에 부동층이 23.3%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약 한 25% 정도의 유권자들이 여론조사 기간 동안에는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것 같고요. 예. 현재로서는 강훈태 후보 쪽으로 약간의 힘이 쏠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예. 광주광역시장 후보에 대한 그런 선거 결과도 결국은 개표를 해봐야 당락을 알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25% 정도의 부동층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오늘 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투표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현재 투표율은 확인을 아직 못 해봤습니다. 예. 투표는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광주광역시장 말고 또 이제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 또 네. 광역 기초의회 의원 선거까지 치러지는데, 예. 대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광주 하면 뭐 야권의 텃밭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광역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느 선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일 것 같은데 지역 분위기는 좀 어떤지요? 일단 그 교육감 같은 경우는 그 현 교육감 현 그 교육감께서 그 약간 우위를 점하고 계신가 보요. 그다음에 그 기초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은 광산구인데 광산구 그 구청장 같은 경우는 세민연하고 종합진보당 두 후보가 나왔는데 한 15% 정도 차로 해서 그 세민연 후보가 더 앞서고 있는 걸로 이루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현재 세민연하고 통합민주당이 세민연이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긴 한데 통합진보당이 얼마만큼의 이제 비례대표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 예. 그 광주에서는 약칭을 세민연이라고 부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정작 세민연이라고 부르면 좀 싫어한다는데 광주 분들은 대체로 세민연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그 안철수 공동대표가 좀 공을 들여서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하고 있는데 그 안철수 공동대표에 대한 광주 유권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최초에 합당했을 때 민심하고 현재 광주시장 전략공천 관련해서 예. 그 이후에 민심하고는 이렇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광주 시민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략적인 투표를 해왔는데 이런 광주 시민들의 전략적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려하지 않고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했다는 거는 광주 시민들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줬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통합한 이전과 그 이후 그리고 공천까지 민심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예, 네, 계속 좀 투표소에서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또 기회가 되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투표소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중앙선관위가 집계하는 투표율은 오전 때는 2시간 간격으로 발표가 됩니다. 일단 7시 현재 투표율이 지금 발표가 됐고요. 잠시 후에는 9시 현재 투표율이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2시간 지나서 11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한번 나오고요. 이후부터는 1시간 간격으로 투표율이 집계가 됩니다. 정오까지는 사전 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투표율이 집계가 되고요. 오후 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발표되는 투표율에는 사전 투표와 거소 투표, 이 투표율이 반영된 투표율을 합산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 7시 현재 투표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국 투표율은 2.7%인데요. 이걸 사전 투표율과 합산해서 말씀을 드리면 14.19%, 오전 7시 현재 투표율이 그렇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